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두 차례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연달아 프랑스 언론의 절대적인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난 라이프치히와의 원정 경기에서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프리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풀타임으로 기용하며 2014-2025 시즌 공격 전술의 구심점으로 이강인 선수를 낙점했다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독일의 강호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도 양팀을 통틀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플레이를 펼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주요 장면 그리고 세부 기록과 프랑스 언론의 평가,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미친 연봉 제한 보도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 12분 로이스 오펜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하무스 선수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 슈트룸 그라츠와의 경기에 이어 또 한 번 라이프치히전도 무승부로 패배 없이 프리시즌 평가전 두 차례 경기를 마쳤습니다. 당초에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경기를 중국 베이징에서 치를 예정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은 베이징 방문을 통해서 프리시즌의 추가적인 평가전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이 경기 개최가 취소되면서 프리시즌의 평가전 일정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방문해서 전지훈련을 갖고 또 슈트룸 그라츠와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를 통해서 실전에 대비한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떠난 이후의 공격 공백을 이강인 선수의 중원 창의성을 통해 메우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엔리케 체제의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선발 명단은 프랑스 대표 공격수 랑달 콜로무아니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파리 유스 출신으로 16살의 신예인 이브라힘 음바에 선수가 슈트룸 그라츠전에 이어 또 한 번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됐습니다. 3명의 미드필드 구성이 새로웠는데요. 비티냐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주로 맡았던 후방의 조율사,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한 칸 밑에 원볼란치를 맡았고 프랑스 대표 선수인 굉장히 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파리의 유망주죠.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자신의 주 포지션인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가짜 9번 내지 측면 공격수를 맡았던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가 유로 2024 우승으로 인해 합류가 늦어진 파비안 루이스의 왼쪽 메잘라, 왼쪽 측면의 공격형 미드필드 역할을 맡았는데요. 보통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의 좀 경쟁자, 파비안 루이스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여겨졌었는데 이번 경기는 덴벨레 선수 역시 뒤늦게 합류해서 벤치에서 출발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본래 덴벨레가 맡던 오른쪽 측면의 프리롤에 가까운 오른쪽 측면에서 경기 전체에 관여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로도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의 평가에서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7점대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파리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수비 라인은 밀란 슈크리니아르와 최근 영입이 확정된 공식 발표가 나왔던 에콰도르 출신의 왼발잡이 센터백 윌리안 파초가 빠르게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고요. 본래 오른쪽 풀백으로 뛰던 요람 자구에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뛰고 본래 주 포지션은 미드필드인 카를로스 솔레르 선수가 아직 하키미가 올림픽 참가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오른쪽 풀백을 맡았습니다. 잔루이지 돈나루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주장원장을 차고 출전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긴 했지만 순간순간 솔레르 선수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하면서 사이드라인을 점유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무한이 바로 뒤에 10번 미드필더의 역할을 번갈아 소화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본래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도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솔레르가 안쪽으로 이동하고 이강인 선수가 바깥쪽에서 사이드 플레이를 하는 상황도 나오면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플레이, 특히 상대 지역에 많은 공격 숫자를 두는 플레이를 파리 생제르맹이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 라이프치히 원정이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64%의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슈팅 숫자도 11대 8로 앞섰습니다. 빅찬스도 파리는 한 차례 그리고 홈팀인 라이프치히는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다만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고 또 결국에 선제골을 라이프치히가 얻었던 과정에는 아무래도 음바페가 떠난 이후 확실한 득점 자원, 확실한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의 부족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이 11대 8로 슈팅 숫자는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3대 2로 앞설 정도로 공격에서의 효율성은 라이프치히가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날 경기를 파리가 지배하고 더 좋은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과정에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 지배력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오른쪽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경기 상황과 공의 이동 상황에 따라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도 활발하게 움직였고 때로는 왼쪽 사이드라인까지 차지했고 또 오른쪽 자기 진영까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마에스트로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로 뛴 것인데요. 특히 이날 경기에 몇 안 되는 풀타임 출전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경기 전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엔리케 감독의 심중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덴벨레가 교체로 들어왔음에도 이강인 선수를 빼지 않고 그대로 우측면에서의 경기 영향력을 유지시켰던 것은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면서 또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대각선의 시야를 갖고 경기 전체를 관조하는 형태의 플레이를 펼치도록 유도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두 차례의 슈팅이 있었는데 한 차례는 유효 슈팅, 한 차례는 아쉽게 빗나간 슈팅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에 한 차례 성공했고요. 또 53회의 많은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93%라는 아주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죠. 도전적이고 과감한 패스를 시도한 선수들에게는 70% 후반대 내지 80%의 성공률만 나와도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런 과감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패스 미스가 거의 없다라는 공도 거의 뺏기지 않는다는 놀라운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두 차례의 키 패스가 나왔고 두 차례의 크로스 패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독일 선수들을 상대로 5번의 지상볼 경합 중에 2번밖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울성 플레이와 거친 몸싸움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는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고 공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언론의 평가도 높았습니다. 90미니트의 프랑스판의 평점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에게 8점이 주어졌습니다. 8점을 받은 유일한 선수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이날 데뷔전을 치른 수비수 윌리안 파초의 7점이었거든요. 다른 공격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들의 평가와 평점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많은 기회를 놓친 콜로 무아니 선수는 10점 만점에 3점이라는 극악한 평가를 받았고 또 아센시오 선수 같은 경우도 10점 만점에 5점으로 저조한 평가 그리고 지난 시즌에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1군 팀 주전으로 올라선 데다가 프랑스 성인 대표까지 선발됐던 워렌 자이르 에메리는 발목 부상 이후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도 둔탁한 플레이와 조금은 미진한 플레이를 통해서 평점 5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오른쪽 풀백이라는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을 소화하긴 했지만 솔레르도 1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고 지난 시즌 후반기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던 포르투갈 미드필더 비티냐도 평균적인 점수인 6점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평가 내용도 비티냐에 대해서는 전반전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경기에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굉장한 기동력을 보이기도 했고 중거리 슈팅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빛을 발하기 어려운 주변의 움직임이 부족한 플레이들이 있었고 또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도 너무 동선이 겹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서 미드필드 플레이 전체가 조금은 어설펐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새로 영입된 포르투갈의 어린 미드필더 조앙 네베스가 들어왔을 때는 또 비티냐가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엔리케 감독도 네베스와 비티냐를 이렇게 함께 조합으로 이루기보다는 이강인 선수를 기본으로 두고 새로운 미드필더 조합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 만족감을 보이고 또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시즌 평가전이 2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많이 쓰고 중심적으로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전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에메리 같은 경우의 평가도 기여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패스, 백패스가 많았다. 경기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통해서 프랑스 리그안 개막전에서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선발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 높은 8점이라는 평점과 더불어서 발밑에서 공을 가지고 많은 역동성을 보여주며 좋은 경기를 펼쳤다. 때로는 조금 과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였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게 슈팅의 정확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 9분 만에 은바예에게 멋진 스루 패스를 연결했던 것이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무산됐던 것은 은바예의 문제였고요. 후반 시작 6분 만인 51분에 아센시오에게 패스를 넘겨주면서 전환 패스를 시도했고 다시 아센시오가 패스를 준 것을 슈팅했던 것은 아쉽게 골대를 넘겼다. 한 단계만 더 노력한다면 슈팅의 정확성만 가져간다면 더 좋은 플레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지난 시즌 많은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유독 박한 평가를 내렸던 것과 달리
이번 프리시즌 2경기 연속으로 프랑스 매체들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장면들에서 드러났던 번뜩임입니다. 이 장면은 전반 10분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던 이강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서 이 공을 확보해내자마자 왼쪽 사이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은바에의 동선에 맞춰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이 스루 패스를 받아서 은바에가 문전으로 침투할 때 수비의 태클에 걸려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기록 자체에 남지는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준 이 패스는 슈팅과 득점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상대 수비에 허를 찌르는 패스였던 것이죠. 이 장면은 전반 25분인데요. 후방에 조율사로 뛴 비티냐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으면서 상대 수비 2명이 본인을 에워싸자 어깨 페인팅으로 속여내고 바깥으로 벌려 움직이면서 본인 쪽으로 모든 수비의 시선을 몰아놓은 이후에 또 한 번 왼쪽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은바에에게 단 한 번의 패스로 슈팅 코스를 열어줬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은바에가 문전으로 연결한 마지막 패스가 수비에게 쉽게 차단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환 패스를 연결한 이강인 선수가 직접 슈팅하기 위해 골문 지역으로 달려들어가는 플레이를 봤을 때는 은바에가 조금만 더 노련하게 이강인 선수를 봤더라면 수비의 시선을 속이면서 뒤로 패스를 내줘서 슈팅까지 유도할 수 있었다. 득점까지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지난 6월 월드컵 예선 당시에 본인이 사이드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내주고 다시 문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골까지 넣었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말 날카롭고 과감한 플레이였는데요. 전반 29분에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비티냐 선수가 빈 공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보고 로빙 패스를 넘겨주면서 상대 라이프치히 선수 4명의 압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 선수는 또 한 번 어깨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를 속이고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수비수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 정말 까다로운 위치로 왼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 크로스를 무한희 선수가 골대 안으로만 연결했다면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부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몇 개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전반 33분 같은 경우도 아센시오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했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한 이후 문전으로 달려드는 무한희를 향해서 정확한 왼발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빠른 타이밍의 논스톱 패스였는데 무한희 선수는 골키퍼와 수비수까지 다 속여놓고 오른발 슈팅을 부정확하게 골대 밖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가 어시스트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이강인 선수가 워낙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상대의 압박을 잘 벗겨내다 보니까 전반 40분에는 독일 대표 출신이기도 한 레프트백 다비트 라움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공을 빼앗기 위해서 뒤에서 너무 거칠게 달려들면서 파울을 범하고 아예 뒤돌아있던 이강인 선수를 걷어차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면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다만 프랑스 언론에서 언급한 대로 이강인 선수의 득점력과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어요. 후반전 들어 7분 만인 52분에 아센시오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상태에서 파고들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선수들이 골문 쪽으로 크로스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쏠리자 그 뒷공간이 비어 있었고 그 뒷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물스물 달려들어오자 아센시오가 그걸 보고 정확하게 뒤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달려들어오면서 그대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쉽게도 골대를 크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 뒤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마율루 선수가 공을 운반하면서 오른쪽 사이드에 벌려있던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사이드로 패스를 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는 상대 수비 2명을 특유의 어깨 동작 페인팅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빠른 타이밍으로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강하게 시도했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역시나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1대1로 비겼던 것은 역시 결정력의 차이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아쉬움이었는데요. 전반 13분에 라이프치히가 시도한 코너킥이 뒤로 흘렀을 때 오펜더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한번 툭 쳐놓고 강하게 때린 것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파리의 선제골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70분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는데요. 교체로 들어와서 동점골을 넣은 하무스가 7.2점에 이날 경기 파리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교체된 가운데 특히 마르키뉴스가 들어와서 수비도 안정되고 아센시오가 나가고 덴벨레가 들어오면서 측면 공격력도 더 강해졌고 또 자구에나 은바에 대신 바르콜라와 멘데스 같이 주전급 자원들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마율루의 헤더 패스를 받은 하무스 선수가 2명의 라이프치히 선수 사이로 쓱 빠져나가면서 빠른 타이밍의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으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퀄리티와 개별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이날 출전한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돋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언론과 통계 매체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중에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푼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가 있던 날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요. 독점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사우디 리그 최고 연봉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3살인 이강인 선수가 아직 사우디에 갈 상황이 아니지만 이미 스페인의 유망 미드필더인 가비 베이가를 영입했던 바 있는 사우디 리그 팀들은 이강인 선수의 마케팅 가치 그리고 리그의 확장성, 즉 우리 리그가 나이 든 선수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창 나이인 선수도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면서 영입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강인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호날두가 받고 있는 현재 사우디 최고 연봉 무려 한화 3천억 원의 연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세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정도 자체도 한 프리미어리그 팀이 무려 7천만 유로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거절하면서 엔리케 감독의 핵심 선수로서 올 시즌 이강인 선수가 확실한 파리의 에이스로 중용될 거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제안이 거절됐고, 이강인 선수 역시 현재 파리에서의 생활과 파리 구단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적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시 있기 어려울 수 있는 3천억 원의 연봉 제한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한이 온다고 하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의 수락이 필요하고, 또한 이강인 선수 역시 지금 돈이 아닌 커리어의 야망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제한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남아서 유럽에서의 경력과 커리어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프랑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의 보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차례 프리시즌 경기를 마친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프랑스 리그1 경기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 르하브르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이어서 8월 24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몽펠리에와 홈 경기로 프랑스 리그1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9월 2일 새벽 릴 원정 경기도 3시 45분으로 확정됐고요. 9월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경기는 9월 15일에 있는 주말 브레스트와의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팀을 상대하고 또 언제 경기를 하는지는 8월 말에 결정될 텐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남은 기간 동안 이강인 선수와 합을 맞출 새로운 공격수를 누구를 영입하게 될지에 대한 소식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비롯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최신 소식과 독점적인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